자, 학습을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파트 4를 진행을 할 거고요. 파트 4는 배점이 40점이죠. 그래서 오늘 강의는요. 10문제 중에 8문제 이상을 좀 맞추는 걸 목표로 지금 강의를 할 거니까 귀를 좀 쫑긋 세우시고 들으시면요. 합격하는데 제가 볼 때 굉장히 도움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학습하신 분들은 아실 거지만 잠깐만 안내해 드릴게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과 재산보험을 조금 헛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산보험을 할 건데 잠깐만 시간 내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좀 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명보험은요.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으로 나눕니다. 목적이 뭐냐, 보험가의 목적이 뭐냐에 따라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보장성 보험은 일반적으로 신체에 관련된 보험이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사망보험이 있겠죠. 사망보험은 뭐가 있냐면 언제 사망해도 보험금이 지급되는 종신보험, 그리고 정해진 기간만 사망해야지만이 보험금이 지급되는 정기보험이 있었죠. 그리고 어린이의 상해나 질병을 보장하는 어린이 보험도 대표적인 보장성 보험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배우실 재산보험 있죠. 이 재산보험은 상해, 질병, 간병 세 가지입니다. 귀에 따갑도록 들을 거니까 넘어갈게요. 재산보험도 당연히 신체에 관련된 보험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얘도 재산보험도 보장성 보험이다라고 기억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저축성보험 말씀드릴게요. 저축성보험은 생존보험이고요. 생존보험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저축에 관련된 거죠. 살아있을 때 뭔가 지급받는 거니까 연금보험, 저축보험, 그리고 교육보험, 내 자녀의 학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교육보험이 대표적인 저축성보험이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손해보험은 자동차보험, 보증보험, 재보험, 해상보험, 화재보험 같은 뭔가 물건에 관련된 보험이다. 약간 그렇게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증보험이나 이런 것들은 좀 덜한데요. 그래도 손해보험 나왔다면 이런 보험 상품들은 대부분 손해보험이고요. 그리고 손해보험은 좀 이 시험에서만큼은 물건에 관련된 보험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좀 학습하시기가 편하다 말씀을 드릴게요. 재산보험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상해, 질병, 간병보험입니다. 상해보험 뭘까요? 우연하고 급격한 외래 사고로 인한 상해를 치료하는 보장을 상해보험이라 하는데, 상해보험은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동차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제가 축구하다 다치거나 등산하다 다치거나 뭔가 다치는 걸 우리가 상해라 그러죠. 상해보험은 손해보험에서 말이 하는 부분이고요. 생명보험에서는 이 상해보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재해보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재해와 상해보험은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만 문제는 뭐냐면 생명보험의 재해보험에는 감염병 같은 거를 거기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손해보험에서 말하는 상해보험보다 그 범위가 좀 넓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상해보험과 재해보험의 용어가 나오면 같구나. 재해보험은 생명보험에서 쓰는 용어인데 감염병이 거기 들어가니까 그 범위가 좀 넓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질병보험을 말씀드릴게요. 질병보험은 뭐냐면 질병으로 인한 입원이나 수술 통원을 보장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가입하신 보험 대표적인 질병보험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암보험입니다. 암보험이 대표적인 질병보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간병보험 뭘까요? 간병보험 이렇게 적혀 있죠. 치매 또는 일상생활 장애 상태로 타인의 간병을 필요로 하는 상태 보장, 뭔가 타인의 간병을 필요로 할 정도로 아픈 걸 의미하죠. 대표적인 간병보험에는 타인의 뭔가 도움이 필요한 치매보험이 있겠죠. 치매보험은 대표적인 간병보험이다. 그래서 상해보험, 질병보험은 암보험, 간병보험은 치매보험이다 생각하시면 조금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밑에 보시면 재산보험은 어디서 정의했다고요? 어제도 얘기 많이 했는데, 뭔가 정의를 하면요, 장애인을 정의한 장애인 복지법을 빼고는요, 모든 정의는 다 어디서 하냐면 보험업법에서 정의합니다. 보험에 관련된 정의는 어디서 한다고요? 보험업법에서 정의한다. 그거를 꼭 기억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시험 문제에서는요, 1번에서 2번 정도 문제에서요, 이 파트 4 1번에서 2번 문제에서요, 꼭 물어보는 게 뭐냐면 이 부분을 좀 가끔 물어봅니다. 여러분, 재산보험에서 상법상 재산보험이란 용어는 없습니다. 상법은 우리 상거래에 일어나는 모든 법들을 망라한 건데, 여기서 재산보험이란 용어는 없습니다. 단 상법의 보험편을 보면요, 상해보험과 질병보험에 관련된 규정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보험에서
간병보험만 상법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간병보험이 등장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뒤에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법에서 빠져 있는 건 뭐만 빠져 있다고요? 간병보험만 빠져 있고 상법의 보험편에는 상해와 질병보험은 적혀 있다. 그러나 재산보험이란 용어 자체는 없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보험계약 무효사유 하나 나오잖아요.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계약은 무효된다. 무효가 너무 헷갈려요. 해지, 무효, 소멸 너무 많아요. 이거를 맨 마지막 오늘 끝부분에 정리해 드릴 거니까요. 이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하나만 기억할게요. 요즘에 가끔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여러분 재산보험은요 좀 특이합니다. 생명보험의 요소도 갖고 있고요, 손해보험의 요소도 갖고 있고, 생명보험에서도 재산보험을 판매할 수 있고 손해보험에서 재산보험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약간 걸친 느낌입니다. 그래서 검정색도 아니고 흰색도 아닌 그레이, 회색입니다. 그래서 이 재산보험의 영역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레이 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그레이 존을 블루 존이다, 레드 존이다 이렇게 가끔 바꿔서 내니까요. 그레이 존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 아주 좋다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보시면요. 보험업법에서는요, 생명보험, 손해보험, 재산보험으로 나눴는데요. 그럼 재산보험만 판매할 수 있는 회사가 있느냐? 예, 있습니다. 독립된 재산보험회사 설립하고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많지 않겠죠. 왜냐? 생명보험회사에서도 재산보험을 판매할 수 있고 손해보험에서도 재산보험 판매할 수 있고 헷갈린다고요? 암보험 생각하면 되잖아요. 암보험은 생명보험에서도 판매할 수 있고 손해보험에서도 판매할 수 있잖아요. 암보험은 대표적인 질병보험이고 이 질병보험은 재산보험의 세 가지에 해당하니까 질병보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암보험을. 그러다 보니까 굳이 재산보험회사를 설립해서 운영할 수 있지만 많지는 않겠죠. 이것만 팔면 조금 손해가 많이 나겠죠. 이왕이면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면 좋으니까. 밑에 보시면 생명손해보험회사 모든 보험 종목 허가를 받은 경우 사업이 가능하다라고 나오죠.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재산보험업은 어떻다고요? 독립적 지위를 갖는다. 자, 뭔가 생명보험에서도 판매할 수 있고 손해보험에서도 판매할 수 있으니까 어딘가에 속해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여러분 시험 문제에 등장합니다. 절대 아닙니다. 재산보험업은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다. 절대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일부가 아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요. 재산보험 상품을 모집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로부터 등록금을 위탁받은 보험협회에 등록을 하는데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이 재산보험을 지금 공부하시는 이유도 한편으로는 재산보험을 판매하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볼게요. 어딘가에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저희는 지금 생명보험협회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원래 어디서 하냐면요. 금융위원회가 해야 되는데 그 업무를 어디다 위탁했냐면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에다가 위탁을 한 겁니다. 보험협회에. 그래서 재산보험을 모집하려면요. 금융위원회로부터 등록금을 위탁받은 어디다 등록한다고요? 보험협회에다가 등록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볼게요. 그러면 재산보험은 어떻게 등록 요건들이 갖춰야 되는데요. 위에 거는 사실은요, 여러분 제가 뒤에서 한번 정리해 드릴 거니까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맨 가운데 거만 한번 볼게요. 일단 재산보험 설계사를 등록하려면요. 여러분들처럼 시험을 합격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1년 이내에 뭔가의 교육을 이수하던가 아니면 교육을 이수한 다음에 시험에 합격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건 지금 뭐냐면 합격을 하고 교육을 이수하는 거겠죠. 그래서 1년 이내에 시험을 합격하고 교육을 이수하든 교육을 이수하고 합격을 하든 1년 이내다. 이 1년을 조금 잘 보시면 되고요. 이건 신규 등록을 얘기한 거고요. 경력 등록이라고 있습니다. 뭔가 경력이 있는 분들은요. 시험을 볼 필요가 없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등록 신청일로부터 몇 년이요? 3년 이내에 재산보험 관계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분. 그러니까 1년 이상 동안에 뭔가 보험 설계사분으로 활동을 하다가 이게 등록이 신청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그 기한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3년에 1년이다를 보시면 아주 좋습니다. 자, 기억할게요. 3년에 1년. 그건 경력 등록이고요. 신규 등록은 그냥 1년이구나. 이런 연도를 물어보니까 그 정도만 알고 넘어가셔도 아주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은 등록 요건을 보는데요. 재산보험은 결국에는 재산보험만 판매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딘가에 등록해서 재산보험을 같이 판매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이런 겁니다. 제가 생명보험과 재산보험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요, 생명보험 협회에다가 등록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하시는 게 맨 위에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손해보험과 재산보험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는 어디다 등록할까요? 당연히 손해보험협회에다가 등록하겠죠. 어디서 위탁했다고요? 금융위원회에서 위탁 업무를 이렇게 협회에다가 준 거죠. 보험협회에다가. 그리고 하나만 더요. 시험 문제에서는 이걸 많이 물어보는데 재산보험만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다면 어디다 등록해야 될까요? 생명보험협회나 손해보험협회 중 한 군데만 등록하면 되겠죠. 근데 이거를 시험에서는 어떻게 바꿔내냐면 모든 양 군데에다가 등록해야 된다. 이렇게 시험 문제를 냅니다. 아니겠죠? 둘 중에 한 군데만 등록해도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보시면 재산보험의 특징인데요. 여러분 말씀드렸죠? 계속 말씀드리죠. 생명보험에서도 판매할 수 있고 손해보험에서도 판매할 수 있다. 그래서 겸용을 허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밑에 보시면 그런데 반대로요. 보험업법상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은 겸용을 금지하죠.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일사전속주의 제도라고 합니다. 혹시나 쪽집게 강의시만 들으시는 분들은 처음 듣는 내용인데 그거 내일 저희가 강의할 건데요. 보험 설계사분들은요, 일사전속주의 제도를 받습니다. 한 회사에 소속돼서 그 회사 상품만 판매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일사전속주의 제도라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을 겸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주변에서 많이 봤는데요. 예, 그런 분들은요, 교차 모집 제도를 이용한다. 그래서 유일하게 일사전속주의 제도에 예외 조항이 하나 있는데 그걸 교차 모집 제도라고 하고요. 예를 들어 저를 예를 들어보면 저는 하나생명에 소속돼서 하나손해보험에 교차 모집을 하면 하나손해보험 것도 판매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교차 모집 제도 유일하게 예외로 한 조항 제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험 문제에서는요, 밑에 뭐가 나오냐면 재산보험의 질병사망특약 부가 요건이란 게 나오는데요. 요거 너무 많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재산보험에서는요, 질병사망 잘 한번 기억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암보험을 잘 한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암보험에서 암사망은요, 일반적으로 특약으로 들어있습니다. 주계약이 아니라 특약으로 들어있는데 이유는 뭐냐면 주계약에서 질병사망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계약은 차차라 그랬죠. 특약은 뭔가 옵션이라 그랬죠. 그래서 사망은 옵션으로밖에 보장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이 주계약에서 질병사망이 보장 불가하니까 특약을 통해서 질병사망을 넣는데 이 질병사망 넣는 기준이 다릅니다. 생명보험은 전반적으로 제한이 없습니다. 손해보험은 기간이 80세까지밖에 못 넣어요. 그래서 암사망 100세까지를 못 넣는 거예요. 그리고 손해보험은요, 보험 금액이 개인당 2억 원 한도까지밖에 못 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제한이 없는 생명보험이 조금 완화가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시험 문제에서 뭘 단골로 물어볼까요? 손해보험의 기간은 80세 그리고 2억이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물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오답 이것만 외우시다 보니까 오답으로 많이 틀리라고 위에 노란색 박스를 물어봅니다. 손해보험에서도 질병사망 보장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문제를 내요. 근데 이건 질병사망 보장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 2억 원과 80세라는 제한이 있을 뿐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질병사망 보장은 가능하지만 제한이 있다. 그게 80세 2억이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한 문제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금 지급 방법인데요. 보험금 지급 방법 볼까요? 여러분, 생명보험은 보험금을 지급받을 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자, 보시면 제가 종신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제가 사망하면 2억을 저희 자녀가 예를 들어 받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정해진 액수를 받는 거죠. 사전에 제가 사망하면 2억을 주기로 약속한 거니까 사전에 정해진 금액을 보상한다. 그래서 우리가 정액 보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실손보상, 손해보험은 일반적으로 실손보상을 많이 하는데 실손보상은 뭘까요? 제가 5천만 원짜리 자동차가 있어요. 근데 5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1,000만 원어치가 사고 났습니다. 그러면 피해에 대한 보험금은 얼마를 받게 될까요? 5천만 원 전체를 받을까요? 아니죠. 피해 난 1,000만 원만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손해를 입은 금액만 보상받는다는 걸 우리가 실손보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 재산보험은 이래서 그레이존인 것 같습니다. 정액보상과 실손보상이 같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합니다. 그 부분 보고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하나 더 나왔네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피보험이익이라는 게 있어요. 피보험이익은 뭘까요? 여러분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보험계약의 목적을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가치라고 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게요. 물건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건값입니다. 물건의 가격이죠. 자, 첫 번째 볼게요. 금전으로 산정이 가능해야 됩니다. 가치를 매길 수가 있어야 되고요. 존재 여부와 귀속이 보험 사고 전에 확정돼야 됩니다. 자동차 보험 가입하신 분 계실 거예요. 당연히 많으시겠죠? 여러분 혹시 자동차 가격이 명시가 되는 거 보셨나요? 뭐 보험 이제 가입을 할 때 자동차 가격이 물건값인 거잖아요. 피보험 이익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험 사고 전에 자동차 가격이 확정돼야 됩니다. 그래서 피보험 이익 나오면요, 물건값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자동차 가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는요, 피보험 이익을 최고 한도로 책임을 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보험 이익의 최고 한도가 당연히 보험 목적물의 가치를 초과할 수 없겠죠. 내 보험 목적물, 내 자동차는 5천만 원인데 피보험 이익이 6천만 원을 줄 수 있다. 피보험 이익으로 절대 불가능하겠죠. 5천만 원을 넘을 수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손해보험은 당연히 피보험이익이 존재하겠죠. 자동차니까요. 그런데 생명보험과 재산보험 피보험이익이 있을까요? 여러분, 생명보험은 사람이 살고 죽는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재산보험도 마찬가지로 상해, 질병, 간병, 사람에 관련된 보험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물건이 아니죠. 피보험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걸 너무 많이 물어보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볼게요. 다음 보시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과 재산보험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피보험이익 생명보험 없다 그랬죠. 재산보험 없다 그랬죠. 가운데 있는 손해보험은 있다 그랬죠. 보상 방법은 생명보험은 정액보상, 재산보험은 정액과 실손이 같이 있었고요. 손해보험은 실손보상, 실제 손해난 만큼만 보상했죠. 보험기간은 생명보험 길까요? 짧을까요? 여러분, 일반적인 생명보험들은 대부분 깁니다. 그리고 손해보험은 자동차보험 생각할게요. 1년 단기죠. 그리고 재산보험은 단기와 장기가 같이 혼합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어려운 부분 아니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기억할게요. 자, 재산보험의 설계 기준을 잠깐 볼게요. 여러분, 재산보험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저축성 보험이에요? 보장성 보험이에요? 몸에 관련된 보험입니다. 보장성 보험이죠.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하게 된다면 뭘 준다 그랬죠? 회사가 준비하고 있는 책임준비금을 지급한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계약은 소멸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질병보험, 그냥 암보험을 가입했습니다. 근데 제가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네요. 그러면 질병보험에서는 제가 뭐 암보험이면 암으로 사망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암으로 사망한 게 아니고 교통사고로 사망했죠. 그러면 사실은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뭘 준다 그랬죠? 책임준비금만 지급한다 그랬죠. 요거를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책임준비금, 그리고 계약은 소멸된다. 그리고 정액보상과 실손보상 모두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정해진 금액, 실제 손해난 만큼, 이게 모두 다 가능한 게 재산보험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손보상 급부는 좀 이따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보험회사 간 가입 내역을 교환하여 가입 여부를 판단한다. 요 정도만 지금은 그냥 듣고만 넘어갈게요.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그 부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어린이 보험과 실손의료보험 같이 상해와 질병이 함께 보장되는 종합형 상품들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혹시 보험을 가입하시면서 암특약을 넣어본 적 있으신가요? 뭐 어디 주계약은 뭐 사망보험인데 암특약 넣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재산보험은요, 상해, 질병, 간병보험은요, 주계약, 우리 차량으로도 판매하지만요, 옵션으로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부과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가끔 상해, 질병, 간병보험을 분류하는 문제를 냅니다. 이게 상해보험이 아닌 것은 찾으세요 라고 한다면 1번 일반 상해보험, 2번 재해보험, 3번 교통재해보험, 4번 뭐 건강보험 이렇게 되거든요. 어렵지 않습니다. 상해보험은 상해와 재해자가 들어가는 걸 고르시면 되고요. 질병보험은 암보험 대표적이죠. 건강보험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할게요. 치아보험도, 우리 치아보험도 질병보험의 대표적인 거라고 기억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간병보험 볼게요. 간병보험은 장기간병보험 LTC, 우리 뭐 장기간병보험이라고 하죠. 뒤에서 자세하게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치매보험 있다. 그래서 치매와 간병자가 들어가면 간병보험이다라고 보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음은 상해보험을 좀 자세하게 보고요. 우리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 상해보험 볼게요. 상해보험은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되는데 그 세 가지 요건이 뭐냐면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이라고 있습니다. 급격성은 뭘까요? 결과의 발생이 피할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한 상태를 의미하는 걸 급격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허약하거나 질병으로 인한 상해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급격해야 된다는 뜻이죠. 우연성은 뭘까요? 보험사고의 원인 또는 결과의 발생이 예견되지 않은 우연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연하게 발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피보험자의 의사에 기인하지 않아야 되고요. 외래성은 뭘까요? 원인에서 결과에 이르는 과정이 외부적인 요인에 기인한다. 그러니까 뭔가 외부적인 요인, 축구공이 날아와서 나를 맞추던가 뭔가 그런 외부적인 요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 하나만 충족하면 될까요? 아니요. 세 가지 모두 충족해야지 상해보험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 문제에서는요, 밑에 거 많이 물어봅니다. 여러분, 자해행위 그리고 자살, 싸움 등은 외부적인 요인이죠. 언뜻 보면 상해 같죠. 그런데 상해보험사고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건 피보험자의 의사에 기인하지 않은 우연성을 위배하기 때문에 이거는 상해보험사고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해행위, 자살, 싸움은 당연히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갈게요. 하나 좀 어려운 게 나왔는데요. 요거는 그냥 전 단순하게 외우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주황색 박스를 볼까요? 여러분, 상해 사고가 났어요, 제가. 근데 그 결과로 질병이 발생했습니다. 상해 사고가 나고 그 결과로 질병으로 이렇게 이어졌다. 그러면 보상을 해줍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질병이 원인이 돼서 상해로 이루어지면요. 그건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이거는 좀 외우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우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상해로 인한 결과로 발생한 질병은 보상 가능한데요. 질병이 원인에서 발생한 상해는 보상해주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자주 나오는데 이게 뭐 한번 외우시면요, 알아두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기억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상해의 개념을 볼까요? 상해는 뭘까요? 어디가 부러지고 찢어지는 걸 우리가 상해라고 생각하시죠? 그래서 외관상 분명한 상처 자국을 남기는 거 당연히 상해입니다. 그런데 몸에 상처를 입는 부상보다 더 넓은 개념이 상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일까요? 밑에 보시면요. 상해로 인한 사망도 상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해로 인한 신체 장애도 당연히 상해에 포함된다. 그래서 뭔가 부러지고 찢어지는 것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 우리가 상해를 접근해야 된다,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요. 상해보험 가입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상해보험 보험기간이 몇 년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 상해보험은요, 암보험이나 종신보험처럼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보험기간은 기억할게요. 1년 이상입니다. 1년 이상인데 문제는 여기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는요. 일부 위험직을 제외하고는 65세에서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연령자분들도 쉽게 가입이 가능한 게 상해보험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른쪽 볼게요. 상해보험 주계약에서 질병 및 일반 사망은 보장하지 않는다. 제가 아까 재산보험의 주계약에서는 질병 사망 뭐 이런 것들 보장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망들을 보장하려면 별도의 특약을 통해서 보장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상해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제가 예를 들어 상해보험 가입했는데 암으로 사망했다. 보장하지 않는 원인이죠. 그럼 책임준비금이 지급되고 계약이 소멸된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 잠깐 노란색 박스 볼게요. 여기 요즘 트렌드처럼 나오는 문제인데요. 약간 어렵습니다. 상해로 간접적인 원인으로 인해 사망할 경우 사망보험금이 지급된다. 언뜻 보면 맞는 것 같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X죠. 간접적인 원인은 여러분들 상해 사망의 원인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인 원인이 발생해야지만이 된다. 그래서 간접적인 원인이 아니라 직접적이다. 이거 오답으로 가끔 출제하니까요. 어렵게 출제하니까 조금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까지 기억할게요. 다음 볼게요. 자,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가 비싸지고 가입도 어려워지는 게 일반적인 보험이거든요. 그냥 암보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이죠. 나이가 들면 보험료가 비싸지죠. 그런데 여러분, 상해보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뭐 자동차 사고가 나거나 뭐 예를 들어서 뭐 길을 가다가 뭔가 다칠 확률이 쉽게 얘기해서 나이와 그렇게 크게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럼 오히려 상해보험은 뭐가 더 중요할까요? 여러분, 상해보험은 직업이 더 중요합니다. 어떤 직업을 갖느냐에 따라서 상해 사고가 날 확률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직업이 중요하다.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직업이 중요하다. 그러다 보니까 65세에서 75세까지 고연령자분들도 가입 가능하게 쉽게 가입 가능하다 그랬죠.
그래서 상해보험은요, 위에 보시면 연령별로 구분하지 않고 단일률, 군단율을 사용하여 보험료를 산출하는 게 상해보험인데, 군단율, 단일률 나왔다, 무조건 그냥 상해보험이라고 찍고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험료를 만기후 환급해주는 만기 환급형 상품도 많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기 환급형 상품이랑 순수보장형 상품이 뭘까요? 여러분, 순수보장형 상품은 나중에 보험료를 안 돌려주는 걸 순수보장형이라고 하고요. 만기 환급형 상품은 보험료를 돌려주는 걸 만기 환급형 상품이라고 합니다. 그럼 당연히 뭐가 더 비쌀까요? 만기 환급형 상품이 더 비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요. 직업, 직무별로 구분하여 직종별 위험 등급을 통해 보험 요율을 산출한다. 무슨 말이냐면요. 나이보다 직업이 훨씬 중요하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상해보험은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직업이 중요하다. 꼭 그 부분을 기억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다음 볼게요. 자, 다음 보시면요. 네. 그럼 만일 제가 피보험자인데요. 직업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보험료가 바뀔까요? 당연히 바뀝니다, 여러분. 제가 직업이 변경되면요, 보험료와 보장 범위가 변경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했어요. 증가하는 직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보험료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비싸지겠죠. 반대로 제가 사고 발생 위험이 굉장히 높은 일을 하다가 갑자기 제가 뭐 아무것도 사고 위험이 별로 없는 그냥 뭐 컴퓨터만 하는 사무 종사자로 바뀌었다고 칠게요. 그럼 당연히 사고 발생 위험이 감소한 직업으로 바뀌었으니까 보험료 어떻게 될까요? 떨어져야 되겠죠. 그거를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직업별 위험 등급을 산출하고 있는데 보험회사는요, 총 몇 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냐면 5등급으로 구분하고 있고요. 그 등급당 3단계 위험률을 차등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5등급 3단계 요걸 기억하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보험료가 올라가고 내려갈 수 있다. 직업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그걸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직업이 변경되면 보험료도 바뀔 수 있다라 그랬죠. 그런데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피보험자 직업이 바뀌는 거죠. 근데 계약자도 같이 통보를 해줄 수 있으니까 계약자 피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직업이 변경된 걸 통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뭔가 페널티를 받을 겁니다. 변경된 직업급수에 비례하여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하거나 또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보험료를 올리는 증액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시 볼게요. 변경된 직업급수, 아까 5등급 3단계 있었잖아요. 직업급수에 비례해서 보험금을 어떻게 한다? 보험금을 깎아버리고요. 아니면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보험료를 올리거나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계약을 해지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1개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1개월을 기억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직업 변경된 걸 안 사실부터 1개월 내에 증액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시면 되고요. 오른쪽 보시면요. 예를 들어 계약자가 혹은 피보험자가 보험 설계사분한테 알려줬어요. 내 직업이 변경됐어요.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거는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보험자의 직업이 변경된 것은 반드시 보험회사에 직접 알려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란색 박스 볼게요. 요즘 트렌드 문제네요. 가로 채우기가 나오는데요. 가로 상법에서는요, 피보험자의 직업의 변경으로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된 경우 보험회사에 통지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상법에서도요, 피보험자의 직업이 변경되면 반드시 보험회사에 알려줘야 되는데 그걸 가끔 물어봅니다. 어디서? 상법에서. 그리고 현저하게 변경된 경우, 이게 조금 이제 좀 헷갈리는 문제로 출제되니까요, 그것까지 기억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 보시면요, 자, 변경된 직업을 보험회사에 통지하지 못한 사이에 보험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런 경우에 만일 그 보험사고가 변경된 직업과 직무와 관계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무직인 A씨가 버스기사로 취직하고 일하던 중에 집에서 대청소를 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보험사고가 대청소니까 버스기사로 취직을 했는데 집에서 대청소를 하다 사고하는 거니까 변경된 직업과 전혀 상관이 없죠. 그러면 이럴 때는 전액 보험금을 지급한다. 요게 중요하니까 기억할게요. 변경된 직업과 직무관계가 인과관계가 없을 경우는요, 전액 보험금을 지급하더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질병보험은요, 뭘까요? 암보험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사람의 질병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 수술 등의 위험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보험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질병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질병보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죠? 암보험, 뭐 건강보험, 그리고 여러분 실손의료보험도 대표적인 질병보험이죠. 왜냐면 질병으로 내가 입원을 하거나 통원을 했을 때 의료비를 돌려받는 거니까 실손의료보험도 질병보험의 하나겠죠. 그리고 치아보험도 대표적인 질병보험이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 질병보험도 재산보험 중에 하나죠. 그래서 주계약이나 특약의 형태로 다양하게 판매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병보험은 앞으로 그 중요성이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당연히 높아지는데 이유는 뭘까요? 노인성 질환이 증가되는 등의 인구 고령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죠. 나이가 점점 많아지고 있죠. 그리고 새로운 질병의 발생으로 의료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 중심의 재산보험 시장 확대로 새로운 상품들이 실제로 많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즘 트렌드를 보면요. 이런 재산보험 시장, 뭐 질병보험, 뭐 상해보험, 간병보험 시장이 굉장히 많이 커져 있습니다. 치매보험만 생각하셔도 되죠. 요즘 치매보험 많이 가입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상품들이 많이 출시가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럼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될까요? 계속성과 내재성이라고 있는데요. 계속성은 뭘까요? 심신의 전체 또는 일부가 계속적인 장애를 일으켜서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걸 계속성이라 그러죠. 계속적인 문제가 있어야 되는 거죠. 내재성은 뭘까요? 여러분, 아까 상해에서는요, 우리 외래성이었잖아요. 외부적인 요인인데 질병은 반대겠죠? 질병의 원인이 신체에 내재되어 있는 상태가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물건을 들다가 허리를 다쳤어요. 제가 물건을 들다 허리 다치면 이 물건이라는 외부적인 요인이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외래성이 인정되다 보니까 뭘까요? 상해입니다. 근데 반대로요. 제가 노화가 돼서 요통이 발생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상해예요, 질병이에요? 외래성이 인정되지 않죠. 외부적인 요인이 없고 그래 내부적인 요인이니까 이거는 질병입니다. 그걸 기억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질병은 외래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부분, 내재성이다라는 거를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볼게요. 자, 상해보험은 뭐가 중요하다 그랬죠? 직업이 중요하다 그랬죠? 질병보험은 뭐가 중요할까요? 나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질병보험은 암보험 생각하세요. 연령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보험료가 증가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좌측에 있는 상해보험, 우측에 있는 질병보험을 잠깐만 비교해 볼게요. 상해보험은 보험기간이 1년 이상이었죠. 그리고 가입연령은 65세, 70세도 가입 가능할 정도로 고연령자도 가입이 가능했죠. 일부 위험증은 당연히 제외됩니다. 특징은 뭐였죠? 주보험의 질병상환 부과가 불가능하다 보니까 특약을 통해서 는다 그랬고 우리가 직종별 위험 등급 체계 5등급 3단계를 갖고 있다. 이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오른쪽 질병보험을 볼게요. 질병보험의 보험기간은 몇 년일까요? 당연히 상해보험보다 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험기간이 대체적으로 10년 이상입니다. 가입연령은 몇 살부터일까요? 여러분 보험회사는요 15세 이상부터를 성인이라고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5세 이상부터 질병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고연령 건강 상태에 따라 당연히 제한이 있겠죠. 나이가 중요하다 그랬죠. 밑에 보시면 일반 사망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약으로 보장이 가능하고요. 연령이 증가할수록 당연히 뭐가 증가한다 그랬죠? 보험료가 증가하고요. 특화된 질병 보장 상품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뒤에서 잠깐 말씀드릴 건데 간단하게 말씀드려 볼까요? 여러분, 암보험을 가입하는데 위암, 폐암, 간암 세 가지만 보장하는 암보험이 있다고 칠게요. 그럼 그 보험의 보험 상품의 보험료는 비쌀까요? 저렴할까요? 세 가지만 보장하니까 당연히 저렴하겠죠. 그래서 특화 질병 보장 상품이란 건 뭐냐면 몇 가지만 보장하는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보험료는 저렴하겠죠. 오른쪽 박스를 볼게요. 요즘에 트렌드로 나오는 문제인데요. 어른이 보험이란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어린이와 어른의 합성어라 그래서 어른이 보험이라고 하는데요. 원래 일반적인 어린이 보험은요. 가입 가능 연령이 15세 미만 뭐 좀 대부분 낮아요. 근데 이 가입 대상을 성인 15세 이상까지 늘린 30세까지 늘린 보험을 우리가 어른이 보험이라는데 실질적으로 하나생명도 판매하고 있고요. 다양한 회사들도 많이 판매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학습 잘 하고 계신가요? 3월 시험 신청하신 여러분들을 위한 초대박 이벤트 키워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데요. 이 영상은 4개 영상으로 이루어져 있죠. 각 한 글자씩의 키워드가 중간에 제가 등장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키워드를 다 모으시면 하나의 단어가 될 거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성함과 그 단어를
02789-8143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문자는 한 번만 보내시면 되겠죠? 1차 이벤트 마감 종료일 전까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언제까지인지가 중요한데 여러분들 시험 신청하신 다음날 발송된 LMS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일정을 말씀드렸으니까 꼭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키워드 포함해서 문자를 전송하신다면 3개, 그리고 모의 테스트 1회 합격하신다면 스타벅스 커피 쿠폰 2개를 드립니다. 모의 테스트 1회 합격도 있는 걸 꼭 기억하시면 여러분들 이 기간 중에 내가 뭘 해야 될지 한번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학습하신 분들은 마지막 키워드가 되겠네요. 마지막 키워드는 험입니다. 4가지 키워드를 다 찾아서 02789-8143으로 보내시면 스타벅스 커피 기프티콘 3잔을 드릴 겁니다. 꼭 기억할게요. 내 1차 이벤트 마감일자가 언젠지를 기억하시는 게 중요하니까요. 여러분 그 기간 중에 꼭 보내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께 기프티콘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네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자, 질병보험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죠? 암보험인지 알아볼게요. 여러분들 많이 가입하신 상품입니다. 자, 암으로 인한 치료 자금을 중점적으로 보장하는 상품을 암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암으로 진단받게 되면 보험금을 주거나 아니면 치료, 수술 등의 여러 치료 자금들을 주고요. 암으로 인한 요양 자금도 지급하는 상품을 암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요. 아까 말씀드렸죠? 만기에 돌려주는 걸 만기 환급형이었고 만기 환급형 돌려주는 게 없는 게 순수보장형이었죠. 만기 환급형, 순수보장형 모두 판매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만 문제를 내볼게요. 여러분 이 교재에서 이 시험에서요. 예를 들어서 어떤 보험 상품은 순수보장형으로만 판매할 수 있어요. 설계할 수 있어요. 이런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오답입니다. 여러분 이 교재, 이 시험에 나오는 암보험, 질병보험, 상해보험은 모두 다 만기환급형, 순수보장형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보장형으로만 설계할 수 있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건 무조건 오답이니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자, 다음은요. 아까 말씀드렸죠. 특정한만 집중 보장하는 상품 판매한다. 위암, 간암, 폐암 3가지만 보장한다. 당연히 보험료가 저렴하겠죠. 자, 고해감은 뭐예요? 고해감은요. 뼈암, 혈액암과 같이 치료 비용이 많이 드는 암을 고해감이라 그래요. 소해감은 반대로요. 경계성 종양, 갑상선암과 같이 확률은 조금 높지만 치료 비용이 일반 암보다 적은 암들을 우리가 소해감이라 그럽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노란색 박스 볼게요. 그러면 고해감과 소해감은 누가 변경해요? 예를 들어 어떤 암을 고해감으로 올리든 소해감으로 내리든 그걸 우리가 일반암이라 그러거든요. 일반적인 암들을 이걸 변경하는 건 누가 해요? 이거는 어디서 하냐면요. 보험 회사에서 변경합니다. 그래서 A보험회사, B보험회사, C보험회사가 고해감과 소해감의 기준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 어디서 변경하냐면요. 보험회사에서 변경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암보험도 질병보험이니까 주계약과 특약의 다양한 형태로 판매하겠죠. 암보험만 가입할 수 있고요. 다른 보험 상품에 특약으로 이 암보험을 집어넣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맨 밑에 보시면요. 연기에서 사기로 구분하죠.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기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심각한 상태를 얘기하죠. 말기라 그러죠. 연기암은 뭐냐면 상피내암 또는 제자리암입니다. 아직 우리가 점막 하층을 뚫고 표피를 뚫고 못 내려간 제자리에 머문 암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피내암 또는 제자리암, 연기암이라 그러는데요. 이런 암들은요. 암 관련 보험금의 10에서 20%만 지급합니다. 그래서 좀 덜 지급한다. 10에서 20%만 지급한다. 요거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보고요. 다음 보시면 암 직접 치료 입원 보험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거 뭘까요? 제가 암을 치료받기 위하여 입원했을 때 보험금을 받는 걸 암 직접 치료 입원 보험금이라고 하는데 이게 좀 특이한 부분이 있어서 시험 문제 출제하니까 이것만 기억할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암의 치료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요. 2회 이상 입원했어요. 그러면 이건 1회 입원으로 보아 입원 일수를 합산합니다. 2회 입원해도 1회 입원으로 보아 입원 일수를 합산한다. 이걸 기억하시면 좋고요. 밑에 보시면 암에 대한 책임 개시일 이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암은요 90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책임이 시작되거든요. 책임 개시일이 보장 개시일이라고도 하죠. 시작이 되는데 만일 입원 치료를 제가 받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제가 뭐 보험 기간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기간 중에 끝나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보장 거기서 못 받는 걸까요? 끝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중인 입원 기간에 대해서는 회당 최고 한도일을 기준으로 암 입원 보험금을 계속적으로 보장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끝난 게 아니죠. 그래서 오른쪽 위에 보시면 보험 기간이 만료되었어도 계속 중인 입원은 계속 보장된다. 이게 맞는 거고요. 보험 기간이 만료되면 보장도 종료된다. 이건 틀린 말입니다. 그걸 기억하시면 좋고요. 자, 맨 밑에 보시면 암으로 진단받고 사망하는 경우 당연히 암사망 보험금이 특약을 통해서 지급되겠죠. 오른쪽 잠깐 보시면요. 요게 조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면역력 강화 치료를 받거나 암 치료 후유증 및 합병증, 이거는요. 암의 직접적인 치료가 아니므로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면역력 강화 치료를 받거나 후유증이나 합병증에 관련된 거는요. 직접적인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이 암 직접 치료 입원 보험금의 보장에서 제외된다. 요거까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보도록 하고요. 다음 볼게요. 자, 여러분 갱신형 보험이랑 비갱신형 보험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어제도 학습했지만 갱신형은 뭐예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보험료가 변동하는 거였죠. 일반적으로 오르겠죠, 대부분. 왜냐면 그 암보험 같은 경우 나이가 중요하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갱신형 암보험 상품으로 가입한 경우 갱신 시 보험료가 변동됐죠. 보험기간 대부분 10년 이상, 가입 연령은 15세 이상이었고요. 연령 증가에 따라 보험료가 좀 크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늘 기억하셔서 아마 암보험을 아직 가입하시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요. 정말 연령이 증가하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라이프 MD가 되신 다음 여러분들 보험을 스스로 준비하는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상품에 대한 저희가 교육들도 나중엔 진행될 거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오늘 지금 시간에는 자격시험에 조금 더 집중하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밑에 볼게요. 일정 기간 이후 보장이 개시되는 면책기간이 존재한다. 와, 어렵죠? 면책기간이란 말이 뭘까요? 이거를 그냥 쉽게 얘기해서 보장 개시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일반적인 암보험들은요 90일이 지난 다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그래서 91일부터 보장이 개시되는데 그걸 그 90일을 면책기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기간 중에는요 암의 진단을 받아도 보장을 하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요 가입 후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보험금이 변동하는 등의 보험금 차등화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그러면 암 진단을 받으면 5천만 원 받기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1년 안에 암에 걸리면 50%, 뭐 2,500만 원만 받고요. 1년이 지난 다음 날부터는 100% 5천만 원 다 지급받을게요. 그래서 보험금을 뭔가 차등화를 시킨 것들도 존재한다. 이거를 기억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볼게요. 다음은 실손의료보험입니다. 여러분 실손의료보험인데요. 실손의료보험은 사실 암보험보다 더 많이 갖고 계실 보험입니다. 그래서 실손의료보험이 뭐냐? 우리 쉽게 얘기해서 실손의료보험은 그냥 병원비를 돌려받는 보험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자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시험에 나오는 부분만 알아볼게요.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입원 통원 시 소비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의 일부를 어디서 보험회사에서 보상하는 상품을 얘기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병원 가신 다음에 영수증 한번 떼본 적 있으시죠? 이 뭐 카드 영수증 같이 나오진 않잖아요. 병원 영수증은 이렇게 병원 영수증을 보시면요 좌측에는 급여 항목이 있고 우측에는 비급여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급여 항목 중에 급여 항목은 대부분 국민건강보험에서 그 대체를 해주거든요. 근데 이 급여 항목 중에 본인 부담액이라고 있어요. 그거를 어디서 해준다? 실손의료보험에서 해주는데 뿐만 아니라 뭐 또 해주냐면 비급여 항목의 합계액을 같이 해줍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은 거의 세트처럼 같이 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 문제는 그것도 물어보지만 더 많이 물어본 건 밑에 걸 물어봅니다. 예전에는 주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보험들이 일반적으로 이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상품에 특약으로 넣어 있을 거예요. 근데 2018년 4월부터는요 여러분 이게 특약으로 못 들어가게 막혔습니다. 그래서 실손의료보험을 따로 판매합니다. 단독형 상품 어딘가에 껴서 특약으로 판매할 수 없고 그냥 쉽게 얘기해서 주계약으로 판매한다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냥 하나의 상품으로 판매한다. 단독형 상품으로 판매한다. 너무너무 중요하니까요.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현재 특약을 통해서도 가입 가능하다. 이렇게 문제가 나오니까 아닙니다. X입니다. 그걸 기억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저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야, 그러면 병원비를 돌려준다고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A, B, C, D 여러 보험회사에 실손으로 보험을 가입한 다음에 제가 뼈가 부러져서 300만 원 나왔다 칠게요. 3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청구하면 되겠네요. 여러분, 그렇게 해도 다 줄까요, 안 줄까요? 주지 않습니다. 그거를 이제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유는 뭐냐면 비례보상이란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법상 실손보상의 원칙은요. 뭐를 비례보상하냐면 보상책임액. 회사가 뭔가 보상을 해줘야 되는 금액을 비례보상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요. 노란색 조그만 박스 있잖아요. 그걸 잘 보시면요. 이 보상책임액을 뭘로 바꿔서 시험 문제 출제하냐면 납입보험료.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보험회사에다가는 뭐 5만 원, 뭐 2만 원을 내고요. 뭐 B라는 보험회사에는 3만 원을 냈어요. 그 보험료에 따라서 비례보상해 준다? 아닙니다. 보험료에 따라서 비례보상하는 게 아니라 보상 책임액, 그 회사가 갖고 있는 보상 책임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비례보상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중복 계약이 있더라도 비례로 지급하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뒤에서 실습을 잠깐 해볼 거니까 이해하시기 편할 겁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300만 원이 제가 병원비가 나왔다라고 칠게요. 그래 쉽게. 그럼 A 보험회사랑 B 보험회사가 있다면요. 보상 책임액에 따라서 A 보험회사에서 예를 들어 200만 원을 보상해주고 B라는 보험회사에서 100만 원을 보상해주게 됩니다. 이걸 비례로 보상한다 그래서 비례 보상이라고 합니다. 자, 밑에 볼게요. 건강검진 비용 그리고 비급여 치과 진료 같은 경우는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실손의료 보험을 통해서요. 건강검진 비용을 보상받을 수는 없고요. 비급여 치과 진료도 보상받을 수 없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치아보험을 가입하는 이유가 치과 진료가 아무래도 좀 비싼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치아보험 많이 준비하는 부분들도 있죠. 자, 오른쪽 볼게요. 상법을 의료법으로 바꿔 출제하기도 합니다. 아까 제가 실손보상 원칙을 보상 책임액을 비례보상한다는데 가끔 나옵니다. 상법을 의료법으로 바꿔 출제하기도 하니까 그냥 요건 기억 정도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막 엄청나게 자주 나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기억 정도만 하시면 좋고요. 기억할 건 밑에 있습니다. 여러분, 실손보험은 손해보험회사에서 먼저 판매했고요. 그 다음 생명보험회사에서 판매했습니다. 손해보험에서 먼저 판매했고 생명보험에서 그 뒤에 판매했고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실손보험은 단체 실손보험이 있고요. 개인 실손보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가입한 실손은 대부분 개인 실손이고요. 단체 실손은 뭐냐면 회사에 가입했을 때 회사에서 복지 차원에서 실손을 가입해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걸 단체 실손이라고 합니다. 단체 실손이 먼저 판매됐고요. 개인 실손이 그 뒤에 판매됐다. 이것도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손해보험 먼저고요. 단체 실손 먼저다. 이걸 기억하시면 문제 푸시는데 너무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음 볼게요. 다음은 좀 어려운 부분이 나왔네요. 자, 잘 한번 볼게요. 여러분, 실손보험은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냐면요. 기본형이라는 게 있고요. 특약 1, 2, 3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까 실손은 특약에 뭐 부과할 수 없다며요. 여러분, 실손의료 보험을 어떤 일반적인 상품에 특약으로 못 넣는다고 이제 단독형 상품으로 판매한다는 거지 실손의료 보험 자체 안에 특약이 있다는 말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특약 1, 2, 3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특약 1, 2, 3는 뭘까요? 오른쪽 볼게요. 비급여 도수치료, 체외 충격파, 증식치료 보장, 그리고 비급여 주사료 보장, 비급여 자기공명, 영상진단, MRI 보장을 해준다. 이렇게 써 있는데요. 외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특약 1, 2, 3로 이루어져 있다. 요 정도만 그냥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맨 밑에 왼쪽 노란색 박스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트렌드 있게 문제로 나오는 거니까 이 부분을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실손을 요즘 가입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표준형과 선택형으로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실손의료보험이. 표준형은요. 급여와 비급여 모두 80%를 보장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20%는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선택형은 반대입니다. 조금 달라요. 급여 부분은 90%를 보장해 주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비급여 부분은 80을 보장합니다. 그래서 어렵게 나오면요. 표준형 급여 비급여 80%, 선택형 급여 90, 비급여 80 이거를 가끔 분류하는 문제가 나오니까요. 이거 좀 어렵게 나올 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기억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요. 오른쪽 볼게요. 오른쪽은 자기부담금의 비율은 여러분 기본형과 특약이 서로 다릅니다. 기본형과 특약은 자기부담금의 비율이 서로 다릅니다. 조금 별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형에는 왜냐면 뒤에서 나오겠지만 2번 5천, 통원 30만 원의 한도가 있기 때문에 이 특약들이랑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래서
서로 비율들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밑에 보시면 특약은 비급여 항목만 해당된다? 맞습니다. 특약은 비급여 항목에만 해당이 되고요. 특약은 입통원 구분이 없습니다. 입통원 구분하지 않고 지급을 해주고요. 그리고 실손의료비도 사망 시 책임준비금이 지급된다? 무슨 말이에요? 실손의료비도요, 여러분 사망하게 되면요, 소액의 책임준비금이 지급됩니다. 왜?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했으니까요. 그렇게 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실손의료보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많이 등장하는 건 이 부분인데요. 얼마까지요? 2번은 최고 5천만 원 이내고요. 통원은 얼마까지요? 외래 처방조제비 합산해서 1일당 최고 30만 원 이내입니다. 그래서 5천만 원, 30만 원 요거를 기억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비례보상 원칙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예를 들어 실손보험이 있어요. 그러면 굳이 실손보험을 또 가입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그럼 중복가입 여부를 당연히 확인해야겠죠. 그럼 누구도 확인할 수 있냐면 말풍선 보이시죠? 보험 설계사분들도 확인할 수 있다. 이것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비례보상하다 보니까 굳이 중복으로 가입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누구도 확인할 수 있냐면 보험 설계사분들도 조금 쉽게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네, 요거를 마지막으로 실손을 좀 마무리할 건데요. 요거를 볼게요. 아마 회사를 좀 다니시거나 뭐 회사에서 실손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 부분을 잘 보시면요. 조금 이런 것도 있구나라는 걸 좀 아시게 되실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개인 실손보험이 없는 어떤 사람이요,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개인 실손보험이 없어요. 근데 이 회사에서요, 단체 실손보험에 가입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사항이 발생하겠죠. 첫 번째, 퇴사 후 개인 실손보험에 가입하려 하는데 질병 경력이 있거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서 개인 실손보험을 가입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요, 개인 실손보험이 없는 상태에서 회사에서 해준 단체 실손보험만 가입을 했어요. 근데 퇴사를 하게 되면 단체 실손보험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개인 실손보험을 가입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이 사람 질병 경력이 생겼거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서 개인 실손보험을 못 받아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되겠죠? 두 번째 케이스를 볼게요. 개인 실손보험을 이미 가입한 사람이 회사에 입사한 경우, 그러면 회사 차원의 복지로 단체 실손보험 무조건 가입이 되거든요. 그럼 보험료가 어떻게 될까요? 이중으로 지출되는 거잖아요. 이런 케이스는 어떻게 할까요? 이거를 뒤에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보시면 단체 개인 실손보험 간 연계제도라는 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2008년 12월부터 지금까지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왜 시행하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퇴직한 분들의 단체 실손보험이 없어지면 개인 실손보험을 꼭 가입해야 되기 때문에 보장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나왔고요. 중복 가입한 사람들 보험료의 이중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이 연계제도가, 단체 개인 실손보험 간 연계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요, 단체 실손보험에 5년 이상 가입한 사람이에요. 그 회사에 5년 이상 다녀야 되겠네요. 그러면 가입한 사람이 퇴사를 할 경우에, 퇴사를 하고 나서요, 기억하세요, 1개월 이내 개인 실손보험으로 전환 가입하면요, 무조건 가입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체 실손을 뭐로 바꿀 수 있다? 개인 실손으로 전환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준이 하나 더 있는데요. 5년간 단체 실손보험에서 보험금을 200만 원 이하로 수령하고 10대 질병 치료 이력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실비를 굉장히 많이 청구하거나 크게 아프지 않은 경우는 당연히 이게 전환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 근데 이 밑에 5년 200만 원은 좀 덜 나오니까요. 위에 걸 기억할게요. 5년 이상, 그러니까 한 회사에 5년 다닌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몇 개월 이내, 퇴사한 다음 1개월 이내에 전환해야 된다, 개인 실손으로 전환해야 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거 기억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가장 이 시험을 공부하시면서 어려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 중에 누군가는 분명히 이 시험 문제가 등장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모두들 한번 볼게요. 실손의료보험의 비례보상 사례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입원 치료비가 제가 예를 들어 3천만 원 발생했다고 칠게요. 그리고 계산의 편리함을 위하여 대부분 자기 부담금 없다고 100% 가정해 주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입원 치료비 3천만 원 발생했다 칠게요. 제가 실손이 A보험에서도 있고 B보험에서도 있어요. 그러면 가입 금액은 보상 한도는 1,000만 원, 5천만 원인데요. 요거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뭐라 그랬죠? 납입보험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보상 책임액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보상 책임액은 A보험회사는 1,000만 원이고요. B보험회사는 3천만 원까지예요. 그러면 실제로 예를 들어 문제는 A보험회사 상품에서 내가 보상받는 금액은 얼마예요?
B라는 보험회사에서 보상받는 금액은 얼마예요? 두 개를 더하면 당연히 3천만 원이겠죠. 자기 부담금 없다고 가정했으니까. 그러면 실제 보상 금액을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어떻게 계산하면 되느냐? 밑에를 볼게요. A보험회사를 예를 들어볼게요. A보험의 실제 보상 금액은 이번 치료비 얼마 나왔다 그랬죠? 3천만 원 곱하기 밑에다가 분수 밑에다가 뭘 쓰냐면 보상 책임액을 더해주는 겁니다. 1,000만 원 더하기 A보험회사, B보험회사 1,000만 원,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이겠죠. 4천만 원 분의 지금 A보험회사의 보상 금액을 계산하고 있으니까 보상 책임액은 A보험회사 상품의 보상 책임액 1,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1,000만 원 더하기 3천만 원 분의 1,000만 원이니까 4분의 4천만 원 분의 1,000만 원 4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3천만 원의 4분의 1이니까 A보험회사에서는 750만 원이 나오고 B보험회사는 나머지 금액 2,250만 원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도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억하시면 되고요. 실제로는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이 750이랑 2,250만 원이 나온 적이 많으니까요. 금액을 조금 더 정말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시험 문제로 자주 접할 거기 때문에 꼭 보시면 시험 문제 모의 테스트 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마지막입니다. 벌써 끝날 시간이 됐네요. 마지막 간병보험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병보험은 뭐 생각하라 그랬죠? 치매보험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간병이 필요할 정도로 피보험자가 아플 경우를 보장하는 보험으로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장기요양 상태, 일상생활 장애 상태, 우리가 알고 있는 중증 치매 상태를 얘기하는데 각각 뭔지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각각을 보시면요. 장기 요양 상태가 뭘까요? 장기 요양 상태는요.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만 65세 미만자 중에 장기 요양 1등급이나 2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이걸 장기 요양 상태라고 하고요. 밑에 보시면 일상생활 장애 상태가 있죠. 그래서 65세는요. 보험회사에서 노인 인구를 65세로 봅니다. 그걸 좀 기억하시면 좋고요. 밑에 보시면 일상생활 장애 상태가 있는데 이게 좀 시험 문제 자주 등장하죠. 말 그대로 뭐냐면 일상생활에 장애가 온 거예요. 그런 상황이 온 건데 이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동하기를 스스로 할 수 없다는 조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이동하기를 스스로 할 수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요. 그 중에 식사하기, 화장실 사용하기, 목욕하기, 옷 입기 중 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스스로 할 수 없어야 됩니다. 그럼 전제 조건은 뭐라고요? 이동하기를 스스로 할 수 없다는 전제 조건을 갖고요. 그 조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식사하기, 화장실 사용하기, 목욕하기, 옷 입기 중 네 가지 중 하나를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꼭 이동하기는 전제 조건이고 네 가지 중 한 가지 꼭 그걸 기억하시면 문제 맞추시는데 어렵지 않다 말씀을 드릴게요. 중증 치매 상태는 뭐냐면요. 말 그대로 치매 상태인데요. 재해 또는 질병으로 중증 치매 상태가 된 걸 의미하고요. 우리 CDR 척도라고 하거든요. 그걸 치매 검사 척도라 그러는데 3 이상 되시면 3, 4, 5 이렇게 5가지가 있거든요. 1, 2 있고요. 그럼 1, 2는요. 아니고 3 이상 해당될 때 우리가 중증 치매 상태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걸 기억하시면 좋고요. 자, 시험 문제에서는요. 이 부분도 자주 등장합니다. 민영 장기 간병보험 쉽게 얘기해서 그냥 보험회사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 보험에서 간병보험, 치매보험 판매한 게 언제냐예요. 공적 장기 간병보험이잖아요. 공적 장기 간병, 공적은 국가겠죠. 국가에서 치매를 언제 보험으로 언제 도와주었어요.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가 더 먼저일까요? 여러분, 민영 장기 간병보험 일반 회사 보험회사의 상품들이 더 먼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3년이고요. 공적 국가는요 2008년부터 시행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영 장기 간병보험은요 뭐 정액보상 형태 다양하게 판매하고 있다. 밑에 거는요 크게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될 부분이고요. 오른쪽 부분 보시면 공적 장기 간병보험은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로서 아까 뭐라 그랬죠? 65세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자를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뭐 등급을 받아야 된다. 그냥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뭐가 먼저라고요? 민영 장기 간병보험 일반 보험회사가 먼저다. 요거를 꼭 기억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간병보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교재나 시험을 보실 때요.
역선택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역선택이 뭘까요? 역선택은 보험 사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다음 시간에 이제 배우실 거거든요. 보험 사기다. 이게 역선택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면책기간 설정하고 있댔죠. 면책기간 아까 들어봤는데요. 암보험에서 며칠 있었죠? 90일 있었죠? 90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보장해준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간병보험도 일정 기간이 지나야 보장이 시작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상생활 장애 상태는 며칠이라고요? 암보험이랑 같네요. 90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고요. 중증 치매 상태는 몇 년일까요? 2년입니다. 2년이 지난 다음 날부터 보장이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문제는 질병이 아니라 여러분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치매가 올 수 있을까요? 예, 실제로 올 수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가 나서 치매가 왔다. 재해로 인한 일상생활 장애 상태 및 중증 치매 상태의 경우 면책기간이 없습니다. 이런 기간은요 면책기간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동차 사고로 난 치매는 당연히 면책기간 2년 이런 거 없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오른쪽 보시면 반면에 알코올 중독이나 우울증으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와 같은 경우는 간병보험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알코올 중독 안 돼요. 우울증 안 돼. 이런 부분들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면에 노란색 보시면 의사 처방에 의한 약물 투여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는 보장을 해줍니다. 의사 처방에 의한 약물 투여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가 발생해서 치매가 왔다라는 거는 보장을 해준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알코올 중독 안 되고 우울증 안 된다. 이 두 개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자, 간병보험의 보험기간은 짧을까요? 길까요? 여러분들? 굉장히 길죠. 왜냐면 간병보험이 우리가 해당되려면 나이가 좀 많이 들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부 80세 만기형을 제외하고 대부분 종신입니다. 종신은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반적으로 언제 가입할 수 있을까요? 예, 간병보험은 좀 특이합니다. 30세 이후부터 가입 가능합니다. 암보험은 언제였죠? 질병보험은 15세였죠.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30세 이후에 간병보험은 치매보험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입 가능하고요. 수발 필요한 상태에 따라 180일 그리고 90일에 따라 보험료의 차이가 발생한다.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여기서 하나 더. 피보험자가 사망했어요. 예를 들어 제가 간병보험 가입했는데 제가 피보험자입니다. 제가 피보험자는 피를 흘려야 되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보험의 대상이 된 거죠. 피보험자가 사망하게 되거나 간병연금 수령이 종료되면 당연히 계약은 소멸되게 되겠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요. 이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요. 위험률 변동제도를 쓰고 있다. 이게 뭐냐면요. 실제 위험 발생률과 가입 당시 예상 위험률이 다를 경우 중도의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얻어 위험률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요. 원래 보험료가 원래 늘 바뀌지 않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갱신형만 바뀌고 비갱신은 그대로 가만히 있는데 얘는요 위험률 변동, 위험률이 바뀔 수 있는 변동, 고정제도가 아니라 변동제도를 쓰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보험료 조정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어디다 허락 맡아야 된다고요? 금융위원회 인가를 얻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하냐면요. 아직 우리가 간병 이 데이터가 치매나 이런 데이터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위험률 변동제도를 쓰고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아주 좋다 말씀을 드릴게요. 자, 마지막 볼까요? 일반적인 가입 조건 대부분 언제라 그랬죠? 만기가 종신이고요. 30세 이후부터 가입 가능하다.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위험률 변동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어디에다가 물어볼까요? 금융위원회에다가 이제 왜 인가를 얻어야 된다. 이걸 금융감독원이랑 바꾸겠죠. 하나만 기억할게요. 내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여러분 이 시험에서 하나만 기억하면 금융감독원이 정답이 되는 건 딱 3가지밖에 없습니다. 말씀드릴게요. 혹시나 미리 공부하신 분들은 이게 좀 더 정리가 잘 되실 거고요. 앞으로 공부를 더 하실 분들은요. 이걸 꼭 기억하시면 좋아요. 금융감독원을 이 시험에서 묻는 건 3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요. 내일 배우실 보험중개사를 등록하는 건 금융감독원에서 합니다. 두 번째는요. 보험사기 인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게 어디냐면 금융감독원입니다. 세 번째 볼까요? 이건 뭐냐면 민원을 담당합니다. 민원을 담당하는 데가 금융감독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이 3가지를 제외하고는요. 다 금융위원회나 보험협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융감독원이 나왔네요. 그러면 유심 깊게 보세요. 이거는 그 3가지를 제외하고 다 오답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자, 학습을 마무리할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도 잠깐만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건 계속 안내해 드리는 거니까 헛갈리는 부분이니까 안내할게요. 여러분 청약 철회는요 뭐냐면
홈쇼핑에서 뭔가 물건 산 다음에 반품하는 거 있잖아요. 반품하는 걸 청약철회라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내일 청약철회에 대해서 공부할 거니까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취소는 뭐예요? 그럼 보험을 취소했다는? 보험을 취소하는 거는요, 누군가가 잘못한 건데 이 잘못이 누군가에게 있냐면 일반적으로 보험회사나 보험 설계사분이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보험 설계사가 세 가지 기본을 지켜야 되는데 그중 첫 번째가 약관을 전달하거나 약관을 설명해야 되고요.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갖다 줘야 되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자필 서명을 받아야 되는데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이행하지 못했으면요, 계약을 3개월 안에 취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회사의 잘못이기 때문에, 보험 설계사의 잘못이기 때문에 난 낸 돈 다 돌려주고 이자까지 돌려줘요. 그건 자세한 건 취소를 배울 때 말씀드릴 거고요. 세 번째, 무효는 뭘까요? 보험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효력이 없어져서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하는 겁니다.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하는 거고요. 세 가지 사유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 15세 미만자가 사망보험금을 넣을 수 없는데 말도 안 되게 그 보험 상품에 사망보험금이 있다. 이건 무조건 무효다. 요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세한 사항은 당연히 볼 건데 무효가 그런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소멸은 뭘까요? 소멸은요, 보장받아야 할 피보험자가 없어진 거예요. 제가 사망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는 소멸되겠죠, 계약이. 그걸 소멸이라고 합니다. 그런 경우 책임준비금을 지급해 주는 거고요. 그럼 해지는 뭐예요? 해지는 고객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있겠죠. 아, 이제 그만할게요. 이 계약 그래 해지할게요. 이런 경우 해지하겠죠.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해지하는 경우가 고객이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 전 알릴 의무가 뭐였죠? 제가 계약할 때 병력이 과거에 어디 아팠고요, 지금 어디 아프고요, 키 몸무게 뭐고 이거 막 적잖아요. 그걸 계약 전 알릴 의무라 그러는데요. 이걸 위반했습니다. 이러면 회사는 이거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해지하게 되면 낸 돈을 돌려줄까요? 기납입보험료? 아니에요. 해지환급금을 주기 때문에 더 적을 수 있습니다. 이건 고객의 잘못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해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여러분, 오늘 공부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파트 4 공부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파트 1부터 이제 2를 같이 학습을 하실 건데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 라이브 방송을 잘 들으시고요. 그리고 VOD나 모의 테스트 꼭 보시고요.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병행하신다면요, 여러분들 합격하시는 데는 큰 어려움 없다. 그래서 여러분의 합격을 마지막까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우리는 내일 8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 편안한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